안녕하세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사연을 겪은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전 30대 중반 여성이고 파혼 전적이 있어요. 미술을 전공한 저는 졸업을 하고 입시 강사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로 지역 여성회관의 주부들을 상대로 짧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간단한 취미로 취미 미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는데 그때 알게 된 주부 회원님의 소개로 결혼을 약속할 뻔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조금 부담스러웠으나 그래도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저 역시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주부 회원님은 저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면서 저를 팍팍 밀어주었어요. 내가 잘 아는 집에 아들이거든. 그 엄마가 좀 유난스럽긴 한데 그래도 아들을 잘 키워놨어. 딱 참하고 예쁜 아가씨 원한다고 해서 자리 마련한 거니까 강사님도 잘해봐. 솔직히 요즘에는 좀 제대로 알고 만나야지. 무서운 세상이잖아. 아, 그러게요. 감사해요. 안 그래도 집에서도 제 결혼을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아유, 감사할 것까지야. 나중에 잘 되면 밥이라도 한번 사. 그 집 엄마한테 내가 말 잘해놨으니까 잘 만나 보라고. 그렇게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예비 남편을 3번 만나고 나서 바로 예비 시모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만나게 된 사연 또한 아주 기가 막혔어요. 저희가 데이트를 하러 나왔는데 글쎄 예비 남편을 뒤따라와서 몰래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기분도 나쁘고 꺼림칙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인 줄 아예 몰랐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엄마, 뭐예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따라오신 거예요? 아, 진짜, 그러지 말라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아니나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들렸다가 본 거다. 넌 무슨 오해를 그렇게 하니? 어, 네가 만나는 아가씨로구나. 뭐 말을 많이 들었겠지만 내가 우리 지역이 엄마예요. 윗집 언니가 칭찬을 그렇게 했는데 외모는 기대 이하네. 이세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외모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눈쌍꺼풀은 했구만. 자연산인 날 속이기란 힘들지. 네? 아, 기대 이하라니. 어머님, 초면인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시네요. 외모 평가나 듣자고 지혁 씨 만나는 게 아닌 건데요. 그리고 이런 말 정말 유치하지만 저 쌍꺼풀 수술 안 했거든요. 요즘 세상에 수술해도 상관없지만 안 한 건 안 했다고 말해야죠. 아유, 아가씨, 말 재밌게 하네. 강사라 그런가? 좀 가르치는 말투라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도 직업도 그렇고 딱히 어디 나가도 빠지지 않으니까 만남은 허락할게요. 우리 제대로 자리 한번 만들어서 식사나 하자고. 지혁아, 엄마 간다. 아, 진짜 미안해. 엄마가 워낙 유난히 심해.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 거니까 화 풀어. 근데 엄마가 저 정도면 너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신 거야. 원래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헤어지라 마라 하시는 분인데 너 웬만큼 마음에 드셨나 봐. 장난해? 당신 어머님이지만 기분 나쁘니까 말은 해야겠다. 그래도 사람 면전에 대고 외모가 어떻니 많이. 기분 진짜 나빠. 다짜고짜 제 외모를 지적해놓곤 만남을 허락한다나 뭐라나 하면서 자리를 떼는 예비 시모였어요. 기분이 정말 나빴고 아무리 어른이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그날 예비 남편과도 다투기도 하였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비는 통에 화가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인가 여성회관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알죠? 그때 우리 만났잖아. 아가씨랑 먼저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내가 성격이 좀 급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저 수업 하나만 하면 끝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나 요 앞 카페에 가 있을 테니까 끝나고 와요. 오늘 옷 입은 착장 내 마음에 쏙 드네. 잘 어울려. 앞으로도 이렇게 입도록. 지난번에 입은 건 내 마음에 전혀 안 들더라. 애도 아니고 유아틱 해가지고. 오늘 같은 룩은 아가씨한테도 딱이네. 이따 봐. 또다시 이상한 말을 남기고 예비 시모는 절 기다리겠다고 했고, 전 수업을 하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직 시어머니도 아닌 예비 시모에게 자꾸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카페에 가려는데 남자친구를 소개해주신 주부 회원님이 같이 만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거리낌 없이 같이 가게 되었고, 그렇게 예비 시모 저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회원님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자리였죠. 내가 정말 친한 언니가 괜찮다고 해서 우리 아들 소개해준 거라 허락은 했다만 호구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지? 고향은 어디고 뭐 부모님 일하시는 것까지 읊어줄래요? 아무래도 결혼시키기 전에 내가 정확하게 그 집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강사님, 얼른 얘기해드려. 자꾸 나한테 이것저것 묻는 통에 내가 곤란했다니까. 중매도 잘못하면 뺨이 새더라는데 그래도 내가 믿고 소개해준 강사님이 삼류 강사는 아닐 거 아니야. 나도 전부터 궁금했는데 집이 좀 살잖아. 그렇지? 아니요. 저희 집은 평범하고요. 고향은 전라도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 같이 여기로 이사와서 살고 있고요. 제가 미술을 전공했지만 외동이라서 부모님 벌이에 딱 적당한 만큼만 배웠어요. 남들 다 가는 유학은 한 번도 못 가봤고요. 아니, 그래도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보통은 아니던데. 평범한 집안일 리가 없잖아. 아유, 겸손 안 떨어도 돼. 그래, 뭐 겸손 떠는 거야? 이 언니 말로는 하고 다니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 많이 배운 티가 난다던데. 차도 좋은 거 끌고. 대학은 홍익대 나온 건 맞고요. 차 역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뽑은 거예요. 금수저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니, 부모님이 뭐 하시는데? 혹시 뭐 학교도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갑자기 열불이 확 나네. 저희 엄마 초등학교까지만 나오셨고 아빠는 고졸이세요. 아빠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시고 엄마는 지금 소설 쓰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에 일일이 답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불쾌하고 언짢네요. 설마 제가 금수저인 줄 알고 소개해 주셨나 본데 잘못 짚으셨어요. 애초에 물어보시지. 굳이 제 배경을 숨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요, 원.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금수저 딸내미라며? 기가 막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이런 삼류 집안 딸내미를. 삼류 집안이요? 저기요, 말은 바로 하셔야죠. 지금 사람 면전에 대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삼류 인성 아닌가요? 그리고 오해하셔서 어이가 없으신가 본데 저 역시 이렇게 평가받고 절 오해하셔서 소개해줬다고 하니 더 어이가 없네요. 절 소개해준 분과 예비 시모란 사람은 제 말에 귀가 찼는지 아무 말도 없으셨고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묘지는 제가 금수저 집안의 딸인 줄 알고 소개를 시켜준 것이었고, 그것을 진짜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예비 시모는 절 소개해준 회원님에게 득달같이 따져댔고, 회원님 또한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네가 왜 어이가 없어? 지금 내가 더 어이가 없을 판이야. 아니, 금수저 딸내미인 줄 알았는데 엄마는 초졸에 아빠는 고졸? 아,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그리고 너네 엄마가 소설을 쓴다고? 뭐 작가라도 된다는 거냐? 어디 이름 있는 작품 말해봐. 저희 엄마 아직은 내로라 할 작품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꾸준히 글 쓰시고 계시고 나름 소소하게 행복을 찾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그렇게 비웃는 건진 모르겠지만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그러면 지역 시내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러시나요? 너희 집보단 대단하거든? 그런 집안의 딸이라면 우리 지역이랑 당장 헤어져. 본데 없는 건 지가 어딘가에 나는 법이야. 아유, 강사님 완전 흙수저였네. 그것도 모르고 내가 우리 지역엄마한테 실수했어. 미안해, 지역엄마. 더 잘 알아볼걸. 그러게, 언니 진짜 실수했네. 어디 갖다 댈 걸 대야지. 이런 집안의 딸내미를 어떻게 우리 아들에 갖다 붙여? 언니는 이제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그리고 너, 우리 지역이한테 당장 떨어져야 할 것이야.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 말을 끝으로 예비 시모와 제 회원은 자리를 떴고 더 보탤 말도 없이 전 그 자리에서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남자친구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듯 저를 설득시키면서 애원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적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너 말고 다른 여자 안 만나봤을 것 같아? 그때마다 엄마는 늘 저런 식이었어. 근데 이 정도로 사랑했던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동안엔 엄마가 반대하는 여자랑 다 헤어졌지만 이젠 못 헤어져. 네가 부모랑 인연 끊으라면 끊을게.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라. 내가 어떻게든 너 상처 안 받게 잘할 테니까 기다려줘. 날 금수저 딸인 줄 알고 주선한 거라시잖아. 애초에 잘못 낀 열쇠야.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지. 왜 몰라. 엄마랑 절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안 할 거니까 그리 알아. 그러니까 넌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남자친구는 이번에야말로 본인 엄마를 꺾고 말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금수저 집안의 딸인 줄 알았다가 지금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저였기 때문에 예비 시모는 절 대놓고 마음에 안 들어 하기도 하였어요. 저도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혼수 문제로 저희 엄마와 남자친구 그리고 예비 시모가 백화점에서 만나던 날 저희 엄마는 그동안 쓴 소설이 책으로 나오자 시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리겠다며 가져왔어요. 그리고 곧이어 예비 시모에게 책을 건넸고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를 보면서 코웃음을 치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일기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까지 낸다고요? 초들이면 거의 까막눈 아닌가? 까막눈이 뭔 작가라고? 엄마, 그만하세요. 지금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무례를 범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 너 이따위로 하려고 네 엄마 설득한다고 했니? 저기요 아줌마, 사람 잘못 봤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이렇게 저희 엄마를 개무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리저리 아들 여자친구 뒤나 캐고 다니는 당신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거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초졸이라서 까막눈이라고? 당신같이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이 까막눈이겠지. 엄마, 가자. 너 그렇게 발끈하는 거? 얼마나 너희 엄마랑 너한테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발끈하겠니? 솔직히 어디 가서 작가라고 하고 다니지 말아라. 박사, 석사 작가들이 줄을 섰는데 어디서 초졸 작가가 명함을 내밀어? 글만 쓰면 다 작가냐? 우리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해서 최대한의 예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정말 아드님이 뭘 배울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내가 이런 집안인 거 알았으면 애초에 이 자리에 안 나오고 당장 파투 내버리는 건데 내 금 같은 시간이 아깝네요. 다신 보는 일 없도록 하죠. 그쪽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인 줄 모르겠으나 사람을 그렇게 배경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못 배우셨네요. 어디서 초졸이 나한테 못 배웠대? 지혁이 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었지? 내가 웬만해서 결혼 허락하려 했는데 이 모녀가 이렇게 나온다면 절대 허락 못하지. 지네가 파투 내는 거니까 난 받아들이는 거야. 지혁이 너, 나 원망하지 마.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 미안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 없어요. 제가 나중에 찾아뵐게요. 지혁군한텐 미안한데 자네 엄마니까 자네도 책임을 져야지. 다신 내 딸 만나지도 말고 나 찾아오지도 말아줬으면 해. 전 그렇게 결혼을 파투 내버렸어요.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할 결혼 준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모도 그날 작정하고 파혼을 당하려고 나온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파혼을 통보했을 때 옳다커니 하며 파혼을 받아들였고 그저 남자친구만이 저에게 길을 쓰고 매달렸어요. 남자친구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이미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여자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내쳤을지 아마 평생 저 아들은 결혼도 못하고 엄마 옆에서 늙어 죽겠구나 싶은 마음까지 들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안도의 마음도 쓸어내렸죠.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어? 내가 미안하다니까. 우리 엄마 눈에 아무도 성에 안 찰 거야. 참, 우리 집도 잘난 게 없는데. 졸부가 원래 제일 무서운 거야. 당신 집 갑자기 딴 개발로 돈방석에 앉은 거라며. 원래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면 변하는 게 사람이지. 너희 엄마 천성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저렇게 변한 건진 몰라도 잘 살길 바랄게. 네 엄마 눈높이에 맞는 여자 잘 찾아서 결혼하고. 아, 이왕이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괜한 여자 신세 망치기 전에. 제발,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어? 엄마랑 나랑은 별개잖아. 네가 원하면 나 엄마랑 절연한다니까. 핏줄이 쉽게 끊어지겠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천륜을 끊어놓고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난 그 정도로 남자를 얻고 싶진 않거든. 굳이 내가? 너도 나 깨끗이 입고 잘 살아. 너희 엄마가 아마 너한테 맞는 제 짝으로다가 언젠간 만나게 해 주시겠지. 전 그렇게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참이나 남자친구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가 뭐라고 했는지 제 직장에 저에 대해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지만 그럼에도 좋은 회원분들이 제 편을 많이 들어주어서 용기를 내서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문과 제 집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말이 많았지만 저의 수업 태도와 강의 내용 때문에 잘 헤쳐나갔죠. 아니, 강사님이 무슨 죄야? 내가 저 옆였네 저럴 줄 알았어. 지 아들도 아니고 한 달이 건너서 이상한 집에 소개해주더니 지금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니는 것 좀 봐.
저 여자 주둥이가 원래 저렇다니까. 강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저 여자 말 안 믿으니까. 그 돈 많은 여편네라고 빌붙고 싶어서 강사님 소개해줬나 본데 강사님이 아깝지. 어디 그런 집안에. 에이, 괜찮아요. 뭐 살면서 이런 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회원님들이 절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한걸요. 허, 지역 엄마가 얼마나 욕하던지. 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회원들 선동해서 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지 말고. 솔직히 흑수저가 우리 같은 보유증 아줌마들 가르치는 거 웃기니까 사표 쓰고 이 강사 자리에서 물러나 줄래요? 아니, 당신이 뭔데 강사님 보고 물러나란 말아야? 당신이 그만둬 그럼. 우리는 강사님한테 더 배우고 싶으니까. 이 여자 완전 흑수저 강사라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 강의를 들어야겠어요? 아니, 아줌마도 눈 똑바로 뜨고 봐. 와, 본인 멋대로 금수저 딸이니 뭐니 판단하고 남자친구 소개해주더니 이젠 사람들 선동해서 절 매장시키려 하네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눈 하나 깜짝 하나. 그리고 흑수저가 뭐가 어때서요? 제가 남한테 사기를 쳤나요? 피해를 줬나요? 없는 형편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림 그려서 이 자리까지 온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될 일이죠? 마인드 좀 뜯어 고치세요. 강사님 말이 맞지. 여기까지 오느라 칭찬 한마디 못 해주면서 엄마 뻘이나 되는 사람이 사람 앞길을 망치려 들어? 당신이나 이 수업 들으러 나오지 마. 아줌마들 사이에서 물 흐르고 아주 못돼 처먹었다니까. 강사님, 저 여자 신경 쓰지도 마세요. 그렇게 한동안 일자리에서도 말이 많았지만 전 꿋꿋이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 정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었고 다행히 절 많이 지지해주던 회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학기까지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강의가 아닌 제가 진짜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고 저의 상황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저희 엄마 또한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드디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이었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기 때문인지 글을 쓰는 족족 대박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해낼 줄 알았다니까. 역시 우리 엄마야. 정말 멋져. 꿈을 잃지 않고 이렇게 힘내줘서 고마워. 너랑 아빠 덕분이지. 솔직히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 거니. 고마워 정말. 당신이 잘 쓴 건데 뭐. 그래도 이렇게 빛을 발하니까 너무 좋다. 당신은 집 걱정 말고 하고 싶은 일 실컷 해. 엄마가 최대한 너 뒷바라지 많이 해줄게. 너도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미술 해. 그림 그리랴 수업하랴 힘들었잖아.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잘 돼서 난 너무 좋다.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잘 될 거야. 엄마의 인세와 저와 아빠가 모은 돈 등등 합쳐서 저희는 대출을 받아 큰 대저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도 본격적으로 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지라 작업실도 필요했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서재가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는 더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화가로서 미술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자리도 생겨날 기미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 저희는 집안 살림을 돌봐줄 아주머니가 필요해졌고 그로 인해 파출부 구인구직란에 사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면접을 잡아준다며 아주머니 한 분을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아주머니가 면접을 보러 온 날, 제 눈은 동공지진이 되었죠. 아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파출부 구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이렇게 세련되게 생겼어도 일 하나는 아주 기똥차거든요. 어머, 네가 왜? 아, 저희 집 파출부로 오신 분이 당신이었어요? 이게 웬?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이렇게 만날 줄이야. 아니, 당신은 그렇게 저희를 무시하고 제 딸과 저에게 모욕을 주던,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다 만날 수가 있죠? 아니, 이 모녀들이 어떻게 이런 대저택에서 나오는 거야? 아니, 됐고, 당신들이 사람을 부릴 리가 없지. 초졸인 당신인데. 아직도 초졸 타령.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하네요. 이보세요.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여기 저희 집이고 당신은 저희 집에 일하러 면접 온 파출부세요. 다시 한번 읊어드려요?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요, 원. 사회생활 하겠나요? 그러게 말이다. 그렇게 면전에 대고 초졸이니 뭐니 무시를 하더니 남의 집 일이나 하러 다니면서 그랬던 거야? 예비 시부였던 그 사람은 저렇게 말을 퍼부었지만 엄마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뒤돌아가다가 거품을 불며 쓰러졌어요. 일단 사람은 살리고 보자 싶어 전 예비 시모였던 분을 병원으로 얼른 모셨고 그렇게 몇 년 만에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답니다. 전 남자친구 또한 제 전화를 받고 많이 놀래기도 했지만 본인의 꼴을 보여주기가 창피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입을 열어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세상에 뭐든 영원한 게 없다고 많이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오랜만이다. 네 전화 받고 많이 놀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었네. 진짜 면목 없어. 엄마 모시고 와줘서 고마워.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길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지나칠 수가 없잖아. 근데 당신 엄마가 왜 우리 집에 일을 하러 오셨는지 말해줄 수 있어? 땅 개발돼서 집에 돈 많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당황스럽더라. 사실 엄마가 상가 투자 사기 때문에 지금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어. 나도 마찬가지지. 그래도 난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긴 하는데 집까지 다 날리고 엄마 지금 이곳저곳 일용직 하면서 거기 당직실에서 먹고 자고 하시거든. 나까지 대출 받아서 상가에 투자한 거라 더 이상 대출도 불가능하고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엄마 원룸이나 고시원 얻어드려야지. 뭐? 그렇게 부질없는 돈이었으면서 우리 집을 업신여긴 거구나? 처지 안타까운데 솔직히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할게.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할 만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좀 심하게 그랬냐? 어머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진짜 벌 받은 거지 뭐. 남자친구에게 들은 얘기로는 집이 풀썩 주저앉았다고 했어요. 워낙에도 돈 욕심이 엄청났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불릴까 하다가 상가를 사서 돈을 불리겠다는 목적으로 상가를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허위 매물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벌을 받은 것이 본인도 그 매물을 투기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것도 밝혀져서 경찰에 신고할 수조차도 없던 거였어요. 욕심이 화를 부른 처지가 되었던 것이었고 그러면서 집이 필요하니 입주 가사 도우미 일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아휴, 여기가 어디야? 아니, 네가 여긴 어떻게? 너 그 대저택 어떻게 된 거야? 너네 부모 뭐 보잘것도 없었잖아. 네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성북동의 그 큰 대저택에 살 수나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된 거야? 너 혹시 남자 하나 물어가지고 살림 폈니? 그렇지 않고서야 너네가 그런 대저택에 살 수가 없잖아.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제 깨셨네요. 저희 엄마 작가라고 했잖아요. 학벌은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던 초졸이지만 다행히 베스트셀러가 됐네요. 배 아파서 어떻게 해요? 저한테 줬던 모욕 저 하나도 안 잊혀요. 그래도 다행히 이런 치욕을 이렇게라도 되갚으니 속이 좀 뚫리는 것 같네요.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신 상가 사기 당하셨다는 거 잘 들었어요. 역시 본성 참 어디 안 가죠? 뭐야? 얘 뭐 이런 얘기까지? 내가 지금 이런 신세지만 나같이 세련된 여자가 그러고 살겠니? 당장이라도 일어나지. 나한테 돈 해주겠다는 사람 줄 섰는데 내가 부담스러워서 거절한 거란다. 그러니까 난 너무 불쌍한 시선으로 보지 말아줘. 제가 어떻게 불쌍하게 보겠어요. 얼마나 잘나신 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셨고 지혁씨 왔으니 전 가볼게요. 우리 지혁이 보니까 다시 마음이 좀 생기니? 이제라도 다시 만나는 거 허락할게. 어차피 둘이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이잖아. 지나고 보니까 너처럼 우리 지혁이랑 어울리는 애도 없었던 것 같고 이제라도 만나보렴. 허락한다. 됐거든요? 이제 와서 우리 집 좀 사는 것 같고 본인 집이야말로 쫄딱 망하니까 다시 만나라고? 무슨 이런 태세 전환이 다 있어? 이게 어른한테 어디서? 그때는 네가 우리 지혁이한테 견줄급이 아니었잖아. 이젠 좀 된 것 같으니까 허락한다니까. 당신이 허락한다고 내가 만날 것 같아? 이제 그쪽 집안이 우리 집에 견줄급이 안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상황을 좀 보세요. 예비 시어머니였던 분은 그러면서도 끝까지 저에게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저 역시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짧은 인사와 함께 병원을 나왔답니다. 참 우프면서도 한편으론 사랑했던 남자친구의 집안일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흘렀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와서 전화를 받으니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이었어요. 꼭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길래 시간을 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지난번과 다르게 완전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왔니? 너네 엄마 책 내가 없는 돈에 다 사서 읽었다. 어쩜 이렇게 재밌게 책을 쓴다니? 역시 끼가 보통 끼가 아니셨어. 네가 그 어머니 피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예체능에 재능이 있던 거구나.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지. 거두절미하고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담소나 하하호호 나눌 사이는 아니니까 용건만 말해주세요. 지혁이한테 듣기로는 너도 이제 화가로서 뭐 입지를 다져가는 중이기도 하고 너희 집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했다며? 지혁이랑 너랑 더 이상 엮일 일 없다고 하니까 내가 널 이렇게 부른 건데 거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보시다시피 그렇네요. 그리고 그때 결혼했으면 아마 전 화가로서 제 꿈을 펼치지도 못했을 거라 정말 다행이죠. 알겠어, 네 얘기는. 저기, 나 돈 좀 꺼줄래? 그래, 내가 너한테 모질게 했다는 거 인정하마. 다 사과할게. 그러니까 그냥 네가 꺼줄 수 있는 선에서 나 돈 좀 해줘라. 그래도 한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될 사이일 뻔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아니면 우리 지혁이 다시 만나던가. 그게 아니면 돈 좀 해줘. 내가 어떻게든 이 돈은 꼭 갚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해줄래? 순간 제 길을 의심했어요. 정말 다짜고짜 돈을 해달라니.
원래도 뻔뻔하고 이기적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본인이 막말을 내뱉은 당사자한테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해대며 돈을 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저를 더욱 기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맞이할 뻔했다는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파혼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돈 꺼줄 사람 널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한때 그런 사이였지만 정말 지금은 완전 앙금에 있는 사이죠. 그 앙금을 만든 건 당신이고요. 죄송한데 돈 얘기하실 거면 저 일어나 볼게요. 난 또 무슨 급한 얘기라고. 저희 엄마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그래도 책 재밌다고 해준 건 감사하네요. 학벌이 다가 아니란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불법 저지르며 배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열심히 본인의 재능을 갈고 닦아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돌아가세요. 아니, 내 얘기 안 끝났어. 너한테 그 돈, 큰 돈은 아니잖아. 지금 내가 여기에 투자만 하면 너 돈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땅 개발되셔서 돈 버셨다고 했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돈이 어디서 떨어질 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 번 돈을 쉽게 벌어서 자꾸 쉽게 벌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일을 내서 벌 생각을 하세요. 자꾸 투자하니 뭐니 하지 마시고. 그분은 저에게 돈을 꾸러 왔었어요. 이 사실을 전 남자친구에게 고하니 전 남자친구 또한 저에게 면목 없어하며 사과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전 그날부로 전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고 그림 그리기에만 열중했어요. 한편으론 마음이 안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때 받은 서름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통쾌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다 이렇게 갚게 되는 거야. 사람한테 상처 주면 돌려받게 되는 거지. 너도 어디 가서 남한테 그런 상처 주지 마라. 당연하지. 난 저런 사람 정말 극혐이야.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날 좀 잘 키워줬어. 어디 가서 저런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러게. 다 돌아오는 거야. 부메랑처럼. 엄마는 아직도 그때 백화점에서 저 여자가 한 말 기억이 생생해. 그때부터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어떻게 보면 저 여자가 엄마가 글을 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 것 같아. 참 우프지 않니?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때 결혼을 하지 않고 파혼했던 일이에요. 아마 지금 그 남자친구와 결혼했다면 미술은커녕 계속 강사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을 거고 그런 딸이 걱정되어 저희 엄마도 글을 잘 쓰지 못하셨겠죠. 모든 일엔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파혼 당시 남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정말 안 좋았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웃고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슴 한편에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 사연을 진정 털어내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요즘이에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많으시거든 웃는 날을 상상하며 지내보세요. 정말 웃을 일이 많이 생긴답니다. 제 사연을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재주가 없어 이 글이 어떤 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최대한 써보려고 합니다. 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이에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죠. 어머니는 저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걸 해내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전 회계사가 되었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업 3일 회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뭐든지 탄탄대로만 있겠다 싶을 찰나 저에게도 예쁜 아내가 생겼어요. 홀어머니를 부양하겠다는 그녀의 모습에 반하게 되어 결혼을 서둘렀죠. 석재 씨,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아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모실게. 자기는 집 걱정 말고 일만 해. 아, 고맙다. 그래도 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네 덕분에 마음은 놓을 수 있겠어.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고맙긴. 이젠 가족인데. 나도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뜰히 모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아보자. 고마워. 그래도 우리 어머니 까탈스럽지 않아서 괜찮을 거야. 혹시 힘든 점 있으면 바로 얘기하고 언제든 들어줄게. 어려서 고아가 된 그녀에게 저의 모습을 보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저도 컸던지라 혼자 자란 아내에게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다행히도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라면 누구든 그 어떤 이유라도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죠. 처음엔 참 행복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제가 가정을 꾸리고 사니 어머니가 해야 하는 모든 임무는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셨을 만큼 후련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제 앞에도 행복만이 펼쳐질 것 같더라고요. 고맙다. 이렇게 네가 가정 꾸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너희 아버지도 이런 모습을 보고 돌아가셨어야 했는데. 에이, 엄마는 그런 말 마세요. 그래도 착한 여자니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제 손주들 재롱도 보셔야죠. 그래,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저 너희들 그리고 예쁜 아이 낳아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돼. 그거 하냐라니. 이제 엄마도 즐기면서 살아야죠.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만 했는데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무조건 다 드시고 혹시 돈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이제 그냥 즐기며 사세요. 아셨죠? 그리고 감사해요. 그렇게 세 식구 도란도란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취직을 한 뒤로는 어머니도 일을 그만두시고 노인정도 다니시고 친구분도 만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죠.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결혼 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터라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일을 그만두게 했어요. 제 벌이로 모든 걸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출근을 하면 어머니와 와이프만 집에 남게 되었고 와이프도 이것저것 취미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죠. 엄청 많은 벌이는 아니었지만 세 식구 하고 싶은 거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같이 살고 한 3개월쯤 흘렀을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듣고 당황은 했지만 최대한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머니도 괜한 소리를 했다고 하셨고요. 아유, 아니다. 혹시 니처 뭐 이상한 거 없니? 나도 잘은 모르겠다만 낮에 매일 나가서 한 번은 어떤 모르는 남자가 집에도 찾아오고 그랬어. 혹시 너도 알고 있는 거니? 아니면 아유, 아니다. 이런 말 해서 괜히 혼란만 시키지. 에이, 엄마가 뭐 잘못 알고 계실 거예요. 뭐 항상 일만 했던 사람이니까 밖에서 이것저것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꽃꽂이도 하고 그릇 만드는 것도 배우고요. 그래서 항상 바쁘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그렇게 생각 마세요. 아유, 그래. 내가 괜히 너한테 헛소리를 했어. 잊어버려. 밥은 먹었니?
얼굴이 좀 빠진 것 같아. 요새 일이 힘든 거야? 아니요. 오히려 결혼하고 안정도 찾았고, 엄마도 이렇게 정정하신데, 제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너만 행복하면 됐어. 내 말은 오늘 잊어버려라. 그냥 노인네 주책이지 뭐. 걱정 많은 노인네니까 그러려니 해. 어머니는 아내가 걱정이 된다고 하셨죠. 일을 나왔을 때도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종종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되긴 했지만 결혼하고 처음으로 일을 하지 않는 아내가 얼마나 지금 하고 싶었던 게 많은지 알 것 같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막상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하니 얼마나 갑갑할까도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잘해주신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믿기로 말이죠. 내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잊어버렸어요. 아내도 오히려 미안하다고 해주었고요. 요새 뭐 하고 다녀? 꽃꽂이랑 그릇 만드는 거랑 또 뭐 하는 거 있는 거야? 가끔 전화도 안 받고 뭐 걱정돼서 그래. 아, 그냥 이것저것. 아, 수영도 배우기도 해서. 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거야? 하긴 내가 밥도 잘 안 챙겨드려서 조금 마음이 그러신가 보다. 가끔 꽃꽂이 수업이 점심 늦게 끝나기도 하거든.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자기는 신경 안 써도 돼. 아니야.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냥 바쁜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런 거야. 여하튼 내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어머니는 잘 챙겨야지. 그러려고 같이 사는 건데 너무 걱정 마. 내가 어머니 더 신경 쓸 테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기분 나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네 덕분에 마음은 많이 편해졌어. 항상 고마운 거 알고 있지? 아내에게 괜히 말했다 싶을 정도로 아내는 오히려 어머니를 더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했습니다. 괜한 소리를 해서 분란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었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나도 신경 쓰고 있었구나 하면서 미안했어요. 참 간사하죠. 아내를 전적으로 믿어보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조금 예민하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지금 병원이에요. 나도 꽃꽂이하고 와보니까 글쎄 어머님이 쓰러지신 거 있지? 뭐? 그게 사실이야? 내가 얼른 갈게. 일단 진정하고 울지 말고, 어?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만 울어, 여보. 그렇게 병원에 달려갔을 때 어머님은 이미 수술을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말로는 질식사고 같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질식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가만히 계시던 어머님이 질식사고라니.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했고 어머니가 수술을 하는 동안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라뇨. 추측하건대 질식사고 같아요. 갑자기 내 혈류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질식하신 것 같거든요. 뭐 자다가 베개에 코랑입이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혼자 계실 때 사고가 났다고 하니깐요.
최대한 수술하는 데까진 해보겠는데 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꼭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해본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 중간중간 상황 보고 말씀드릴 테니 여기 앉아 계세요. 어머니는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셨고, 수술은 잘 마쳤지만 회복하기 나름이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한참을 누워 계시다가 결국 깨어나시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린아이가 되셨더라고요. 그렇게 정정하고 똑똑한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와이프는 본인이 자책하더라고요. 저 역시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미어져 왔거든요. 정말 속상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그저 뭐 배우는 거에 신나서는 어머님을 제가 더 살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여보, 정말. 아니야. 이게 왜 자기 잘못이야.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엄마를 훨씬 더 살폈어야 했어. 이건 내 잘못이라고. 내가 어머니 평생을 다해서 모실게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걱정 마. 내가 그동안 못다 했던 거 살뜰히 살필게. 고마워. 이제 온전치도 않은 엄마인데 그렇게 살뜰히 보살펴줄 생각을 다 하고 간병인 한번 모실게. 걱정 마.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해보다가 힘들면 모시지 뭐. 나도 어머니 살피지 못한 죄책감이 들어서 그래. 어쩜 좋아? 그래도 너만 힘들게 할 순 없지. 미안하다 정말. 결혼하고 너한테 이렇게 짐만 지어주는 것 같아서 진짜 염치가 없지. 아내는 본인이 어머님을 살뜰히 케어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온전치 않은 어머님 혼자서 케어하긴 힘들 것 같아 간병인 한 분을 모셨죠. 참 가슴 아픈 나날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었기 때문에 사람 앞일은 진짜 모르는 거구나 라고 많이 생각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요? 그럼 이따 밤에 오는 거예요? 올 때 빼빼로 사와야 해요. 알겠죠? 이따 초콜릿 많이 먹어야지. 네, 엄마. 초콜릿 많이 사다 드릴 테니까 오늘 약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있어야 해요. 알겠죠? 아저씨, 왜 울어요? 아저씨가 오니까 나도 눈물 나잖아요. 울지 마요. 아줌마, 아저씨 오니까 손수건 좀 갖다 줘요. 어머님은 완전 제가 알던 모습과는 다르게 변하셨죠.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도 완전 최고의 결과라고 했지만 저에겐 이런 모습도 낯설었어요. 어머니는 7세 어린아이가 되시고 만 거예요. 믿을 수 없었지만 현실을 빨리 파악하여 어머니를 더 좋은 환경에서 케어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슬퍼만 하다간 저 자신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은 저에게 쪼르르 달려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아저씨, 아까 저 아줌마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그랬어요. 빨리 떼지 해줘요. 네? 아줌마 혼내주란 말이에요. 아, 어머니, 왜 또 그러세요?
아, 진짜. 아주머니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오늘 어머님한테 화내고 소리 질렀나요? 네? 아유, 아니요. 절대요. 사모님이 그러셨을 리가요. 아이고, 왜 또 그러실까? 사장님, 믿지 마세요. 참 사모님 억울하시겠네. 아, 어머니, 절 왜 싫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저도 정말 속상하단 말이에요. 저한테 왜... 아유, 아니죠. 사모님, 울지 마세요.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님 모시고 케어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머님, 그런 말씀을 해요. 아내가 어머님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단 말을 믿을 수도 없었지만, 아내와 간병인은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누가 봐도 어머니가 정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에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속상해서 오는 모습을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 왜 이래요? 일단 제가 초콜릿 사왔으니까 이거 드시고 기분 좀 가라앉히세요. 네? 엄마 거짓말 자꾸 하지 마시고요. 아저씨, 왜 내 말 안 믿어요? 이 아줌마 싫어. 싫단 말이야. 나 내일부터 아저씨 회사 따라갈래. 따라간다고요. 아, 어머니, 진짜. 여보, 미안해, 정말. 나도 힘들어. 어머니 온전치 않은 건 알겠는데, 이럴수록 정말 힘들어. 미안해.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 믿어. 그러니까 걱정 마. 여태까지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네, 정말. 자기가 날 믿어준다면 그걸로 됐어. 어머니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겠어? 지금은 아프시니까 이해해야지. 나도 미안해. 점점 와이프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회사를 가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했기에 회사를 그만둘 순 없었어요. 회사를 나와 있는 동안 어머니와 아내만 있는 것이 한편으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주간 요양센터 같은 곳을 다니게 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와이프도 반대하더라고요. 고맙게도 본인이 어머님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고 말이에요. 전 그런 아내에게 감동을 했죠. 거긴 중증 치매 환자들만 다니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 어머님을 보내? 못 들은 걸로 할게. 나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자기도 좀 자기 시간이 있어야 숨통 좀 트일 텐데, 안 그래? 엄마 생각하는 당신 마음 충분히 알겠어. 어머님이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시긴 하는데 간병사 아주머니도 계시고 해서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아. 그렇다면 다행인데, 집에서 환자 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긴 하거든. 그래도 네가 아직 괜찮다니까 다행이다. 고마워. 힘들지만 기꺼이 본인이 어머님을 살피겠다고 해서 전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매번 저에게 한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아줌마가 자꾸 욕하고 화낸다고 말이에요. 이 일이 계속되자 아무리 아내가 잘한다고 한들 저도 살짝 아내에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어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을 확인은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하는 중간에 집안을 확인해 보는데 세상에 어머니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더라고요. 아내는 어머니를 방치하고 본인 할 것만 하면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밥 줘. 점심밥도 안 주냐? 너 이따 아저씨 오면 이럴 거야. 맨날 나한테 이렇게 밥 안 주고 욕하고 화내고. 내가 모를 줄 알지? 아, 왜 이래 이 노인네가 진짜? 나도 엄청 참고 있는 거니까 폭발하기 전에 그냥 방에 처박혀 있어. 알겠어? 아우, 짜증나. 거봐. 또 화냈지 나한테? 아줌마가 좀 말려요. 맨날 나한테 화내고 욕하고. 아저씨 오면 다 말할 거야. 알겠어? 말해봐, 어디. 석재 씨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아유, 웃겨. 아줌마, 오늘 밥 굶겨요. 정신 차리게. 내가 너무 잘해줬지?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동안 엄마가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반차를 쓰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예상 밖의 제가 일찍 온 모습을 보니 아내는 놀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화가 났지만 애써 화를 눌러 담고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일찍 올 때면 항상 연락했었잖아. 안 그래? 오늘 다 봤어. 어젯밤에 카메라 설치했었거든.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이야기가 다 맞는 말이었다는 거야? 어? 뭘 봤다고? 카메라? 아, 나 못 믿어서 카메라 설치한 거야? 지금 나를 의심해? 당신이 기가 막혀. 근데 오늘 엄마한테 윽박 지르고 화내고 노인네고 뭐고 이 말 다 뭐야? 내가 이상한 거야? 변명해봐 어디? 아니, 정말 오늘뿐이었어. 자기가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엔 어머님이 다 거짓말 하신 거라고. 아주머니가 해주는 얘기 들었잖아. 안 그래? 내가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렇게 대하겠어. 사실 아까는 진짜 지쳐서 그런 거야. 아, 이제 뭘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당신한테 고맙기도 했어. 미안하고. 근데 솔직히 혼란스러워. 알아? 아니 정말 오늘뿐이었다고 나도. 정말 지쳐서 그랬던 거야. 어떻게 나를 못 믿어? 나 진짜 섭섭해.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라고요. 참 이걸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동안 제가 없을 때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으니 더 답답했어요. 자꾸 아니라고 우는 아내를 보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죠. 카메라를 봤는데도 저렇게 발뺌을 하니 더 헷갈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간병사 아주머니도 마찬가지로 사모님은 절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니까 더 저의 판단에 혼란을 가중시키더라고요.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했을 때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미안해. 카메라까지 설치한 건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우연히 보게 된 거야. 그래, 너도 힘들겠지. 내 말 믿어줘. 내가 진짜 설마 어머님한테 그러겠어? 이번이 처음이었어, 정말. 어쨌든 나 믿어줘야 해, 당신이. 어? 그래, 미안하다. 간병사 아주머니까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내가 너무 오버했어. 단면만 보고 미안해 정말. 알겠다고는 했어요. 마음속에서 의심을 거둘 순 없었지만요. 그래서 전 이번 일보단 직접 덜미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뭐든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찝찝한 기분을 남긴 채로 넘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들은 생각으론 혹시라도 아내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전 어머니 말이 더 믿기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덜미를 잡을까 생각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현장을 덮치는 방법 말이에요. 그렇게 이번 일은 일단락되는가 싶을 정도에 덮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이쯤 되면 이 이야기를 좀 잊어버릴 때쯤 말이에요. 그러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전 그날은 아예 월차를 쓰고 집 밖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후쯤 돼서 집 문 앞을 염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역시나 배가 고프다는 소리. 마음이 참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세상에 그런 불효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한참을 듣고 있었죠. 치킨 먹고 싶어. 빨리 치킨 시켜줘, 아줌마. 나 어제부터 배고프단 말이야. 오늘은 치킨 먹고 싶다고. 이 노인네가 또 이러네? 무슨 치킨이야. 밥이나 처먹어. 이거 안 나? 어디 한번 또 이 말도 짓거려봐. 석재 씨가 믿나 안 믿나? 그래, 내가 아저씨 오면 또 다 잃을 거야. 맨날 너네끼리 처먹는다고. 내가 뭔 말할 줄 알지? 걱정 마. 내가 다 잃을 거니까. 그리고 우당탕탕 소리를 들어보니 본인이 다 먹은 닭뼈를 어머니께 던지는 소리더라고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어머니는 그 닭뼈를 맞고도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지더라고요. 도저히 들을 수 없더라고요. 이미 분노는 차올랐죠. 아! 닭뼈를 왜 던져? 나한테 새 치킨 사달란 말이야. 배고파. 나 밥 좀 줘요. 아줌마, 어제도 안 줬잖아. 내가 먹던 닭뼈나 뜯어, 이 할방구야. 어디 치킨을 시켜달래? 알아서 그걸 발라 먹던지 씹어 먹던지 하셔요. 네?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아내와 간병인은 백숙을 뜯으며 어머니를 조롱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대로 백숙을 아내에게 쏟아 부었어요. 아내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분노가 치솟았어요. 제가 백숙을 쏟아붓자 간병인은 그대로 놀라서 얼음이 되었고 어머니도 놀란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미 절 주체할 수 없었어요. 이 못된 년. 내가 괜히 속았지. 아니, 속는 셈 쳤다. 설마 했거든. 둘이 한통 속였구나. 어쩐지 간병사가 널 너무 따른다 했어. 왜 그랬니? 차라리 요양센터에 보내지. 왜 네가 그렇게 끼고 있으면서 괴롭힌 거야?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니,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너무하잖아. 너무 단면만 보고는. 그때처럼 나 의심하는 거 아니지? 자기야, 나잖아. 네가 뭔데? 상습적으로 그랬겠지. 이번뿐만 아니라. 이번엔 나 절대 안 넘어가. 알겠어? 너 콩밥 먹을 준비나 해. 정 그 길로 아내를 노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가지고 경찰을 부르려던 그때 천지개벽할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간병인이 갑자기 납작 엎드리더니 그동안의 아내가 했던 행동들을 다 부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본인도 큰일이 날 것 같아 그런 거겠지만요. 간병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건 아내 잘못뿐만 아니라 저도 잘못이 있다고 느껴졌죠.
아픈 어머니를 이렇게 홀로 아내에게만 맡기고 매일 일을 나갔으니 말이에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참 후회스러웠죠. 아니전, 안 그러겠다고. 어찌 사람한테 그러냐고 했는데 사모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밥 이틀에 한 번씩 드리고 가끔 사모님이 때리기도 하셨더라고요. 그거 진짜 제가 혹시 몰라서 사진은 다 찍어놨어요. 언젠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당신도 똑같아. 방관자잖아. 양심에 안 찔렸어? 우리 엄마 저렇게 되는 동안 당신도 똑같은 행동을 한 거야. 알아?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진짜 말렸다니까요. 자꾸 자른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사모님한테 좋게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제가 얼마나 집에 가서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네? 이 증거는 모두 다 제가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법적 증언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고요. 내 진짜 저런 못된 애 처음이라니까요. 간병사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는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용서를 해달라면서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변명을 했어요. 그 입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반전은 지능이 7세밖에 안 되던 엄마가 갑자기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갑자기 엄마가 그렇게 멀쩡해지실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는 그동안의 모습이 다 연기인 것처럼 정말 예전의 모습으로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알잖아. 나 힘들었던 거. 자기도 인정한다며. 환자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냥 나도 좀 혼란스러웠을 뿐이야. 입 다물어, 이년아. 넌 날 해하려고까지 했어. 안 그래? 너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았지? 그동안 이 악행들 저기 전부 다 모아놨다.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니년이 감히 순진무구한 내 아들을 꼬여내서 두 다리 뻗고 살려고 했어?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럼 그동안 아픈 척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유, 미안해, 석재야. 사실 저것이 애초에 남자가 있더구나. 나한테 그걸 들키고 날 해하려 했어. 그리고 연기를 했지 참. 내가 이걸 너한테 말한다고 하니까 날 죽이려고 하더구나. 어찌나 힘이 장사인지 내가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 전현이 베개로 내 얼굴을 눌렀거든. 넌 이제 끝났어.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감히 우리 아들을 기만하려고 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알고 보니 어머니는 좀 수상했던 아내의 행적을 뒤쫓고 계셨더라고요. 아내에겐 결혼 전부터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와 한 통 속으로 붙어먹고 저희의 돈을 빼돌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그걸 어머님께 들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을 질식사고로 위장 후 해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요. 모든 증거를 모으기 위해 지능이 낮아진 척 연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모를 당하며 모든 증거들을 모아온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내의 구박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당장에 아내의 목덜미를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모아서 말이에요. 가는 동안 내내 아내는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빌었지만 저 간사한 주둥아리 그저 막아버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2년 그냥 무조건 콩밥 먹여주세요. 변명하지 마. 증거들 다 있으니까. 넌 합의고 뭐고 없어. 그리고 살인교사야. 알겠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어머니 제정신 아니잖아. 저 말을 믿는 거야? 여보, 우리 사랑했잖아. 당신도 나한테 고맙다며. 어디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은 내 마음 몰라 알아. 얼마나 숨이 막혔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그래? 내가 그동안 저 노인네 어떻게 모셨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뻔뻔하긴.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잃었을 뻔했던 거 생각하면 넌 내가 사지를 찢어 죽여도 모자라. 알겠어? 변명은 법정에서나 해. 네 변호사한테 하고 넌 무엇보다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너란 애를 내가 믿었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워. 전 아내를 집과 경찰에 넘겼고 어머니가 모두 모아둔 증거 자료들 그리고 살인교사까지 다시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간병사도 마찬가지로 증언을 해주었고 그동안에 아내가 했던 행동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까지 제출을 해줬습니다. 정신과 감정으로 어머니는 정상이어서 저 증거 자료들과 증언들이 모두 채택이 되었어요. 혼인 생활이 짧았고 애초에 저에게 접근한 의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도 무효 소송을 걸 수 있더라고요. 결혼 무효 소송과 함께 살인교사 그리고 상습적 폭력에 관한 처벌로 아내는 법정에 서게 되었죠.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렇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여보, 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합의 좀 해줘. 합의하면 더 감형 받을 수 있대. 자기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잖아, 어? 그래도 어머니 내가 잘 모신 적도 있었단 말이야. 나 이대로 깜빡 못 들어가. 내 나이가 몇인데 이대로 들어가란 말이야. 입 닫어. 너 죽이지 못해서 내가 한이니까. 벌 달게 받아라. 알겠어? 내가 어쩌다 너란 애를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아니다. 인생 공부했다. 너 같은 애 만나서. 인생 공부 더럽게 많이 했다고 생각할게. 그러니 벌 달게 받아. 거기서 반성하면서. 변호사의 합의 권유에도 저는 선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생각에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어머니는 꼿꼿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제 걱정을 먼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래도 걘 아니었어. 네가 아무리 좋아해도 좀 쎄한 게 별로였단 말이야. 역시 나였지만 말이야. 뭐가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 건강한데 난 이걸로 충분해요. 인생 공부했다고 치지 뭐. 엄마, 고마워요, 정말. 그래도 이렇게 증거도 잡아주고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짜 깜빡 모를 뻔했어. 그동안 나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뭐가 원망스러워. 당연히 나라도 못 믿을 수 있지. 그래도 이렇게 엄마 마음 알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아들. 아내는 법적 구속이 내려져 13년형을 받게 되었고 저에게 손해배상 판결 여부에 따라 위자료도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무효 소송을 통해 지금까지 아내와 한 혼인 생활은 무효가 되었죠. 참 인생 공부 세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놀라우면서 그래도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하던지
딱 그거 하나만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머니도 꾸준한 재활치료와 심적 상담을 통해 다시 건강해지셨고, 지금은 아파트 중년분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실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전 시간이 많이 흘러 좋은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제 아픔까지도 품어주는 여자였죠. 다행히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아이까지 낳아 지금은 눈꽃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도 옮겨서 시간적 여유도 있거든요. 와이프를 도와서 아이 육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지금이 가장 행복한 나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큰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큰일이 있다고 포기 마세요. 언젠가 좋은 일이 펼쳐질 겁니다. 그럼 제 글은 이만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끝도 없는 욕심에 이제 지쳤고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한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현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건 하나뿐인 제 딸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다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노력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겪게 된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제가 살아야 아이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였죠. 후회는 남편과 그리고 뒤에서 항상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시모가 땅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만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억지로라도 참고 살았을 테지만 저희 엄마의 건강 문제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던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화를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앞을 보는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보기도 했었지만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 안과에 들려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백내장이라는 질환을 겪게 되셨던 거고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장기간 방치를 한다면 실명까지 이어진다고 증상이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는 걸 권장한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엄마가 서둘러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렸어요.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지 못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었죠. 백내장 수술의 경우 금액대가 크게 발생되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백내장이 오면서 치료를 받게 되면 노안 수술과 그리고 괜찮았던 한쪽 눈까지 이어져 질환이 발생되기 때문에 양쪽 다 하는 걸 추천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단 초점 렌즈를 하지만 의사는 다초점 렌즈를 권하는 편이었었죠. 저는 어차피 해야 될 수술이라면 그래도 많은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큰 돈을 지불한다 해도 눈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으시길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가 계속해서 갈등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짐을 챙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통화를 한 이후 짐을 챙기고 있는 저를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은 제 앞으로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먼 곳을 가겠다는 거야? 언제 올 건데? 장모님 댁에 가면 최소 며칠인데 이번에 수술까지 하시게 되면 최소 한 달은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언제부터 우리 집안일에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지방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서울로 올라와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모시고 올 거니까 당신은 작은 방 청소 좀 해줘. 뭐라고? 장모님을 모셔온다고?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왜 그런 걸 당신 혼자 결정하는 건데? 절대 안 되니까 모셔와도 숙박시설을 알아보는지 해. 당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저번에 기억 안 나? 어머님 비 오는 날 계단에서 미끄러지셔서 발목 골절상 입으셨을 때 이 집에서 얼마나 계셨지? 병원에서는 다 나아서 괜찮아졌다고 했는데도 몸이 여기저기 불편하시다고 6개월을 계시지 않았어? 그것도 좋게 나가셨던 것도 아니잖아. 생활비 올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난리치셔서 형편없는데도 어머님 생활비 올려드리고 댁으로 돌려보냈었잖아. 그걸 벌써 까먹은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왜 그 일을 꺼내는 건데? 그래서 당신도 장모님 데려오겠다는 거야? 나는 불편한 거 싫으니까 무조건 숙박시설에서 생활하시라고 해. 그냥 당신이 당분간 어머님 댁에서 지내. 매일 나한테 전화하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야? 혼자 지내시는 거 너무 외롭다고 합쳤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잖아. 그러니까 불편한 게 싫으면 어머님 댁에서 지내면 될 거 아냐. 그리고 당신이 하나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집 우리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장만해 준 거 알고 있지? 내 명의로 된 집인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의견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알아서 결정해. 꼴랑 집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내네. 나머지는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 밖에서 일할 능력도 안 되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밖에서 일 안 해도 집에서도 충분히 벌고 있거든. 아이 돌보면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육아에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하여튼 나는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거 정말 싫으니까 절대 모셔오지 마. 알겠어? 집에만 오시면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은 저희 엄마를 모셔오겠다는 말에 얼굴까지 사색이 돼선 기겁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시모가 예전에 다쳤을 때는 제가 온갖 수발 다 들어주면서 아이까지 돌보고 자택근무를 하던 저는 밀린 업무를 새벽 시간대 몰아서 했었는데 그런 고마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너무 싫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남편과 목소리 높여 안 좋은 말을 주고받았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남해로 향했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혼자가 되셔서 저희 집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 같은 동네에 사는 걸 원했었지만 한평생을 남해에서 아빠와 함께 지내셨던 곳이라서 그런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의 의견도 존중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엄마의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를 뵈러 남해로 내려가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제일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입원 절차를 밟았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수술을 받으셨고 한동안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에 며칠 더 입원을 하게 되셨죠. 그리고 수술비는 남편의 카드로 1,000만 원을 긁었습니다. 엄마는 치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놀라셨지만 저는 조금도 아깝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야? 병원비가 어떻게 1,000만 원이나 나와? 아니, 눈 두 쪽 치료받는 건데, 어떻게 중고차 한 대 값이 나오냐고? 당장 취소 못해? 우리 엄마 치료비로 1,000만 원 나온 게 지금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발목 골절되셨을 때 나도 꽤 돈 많이 나갔었어. 그리고 내 카드로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 당신 카드로 긁은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돈을 떼먹는다고 한 것도 아닌데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당신 백수였을 때 나 혼자 일해서 생활비하고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는 것만도 벌써 합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지금은 당신이 나한테 소리칠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일단 끊을게. 너, 지금 집안의 가장인 내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뺏어 먹었다는 거야? 내가 며느리한테 그런 것도 요구 못해? 그이 옆에 계셨어요? 그럼 다 들으셨겠네요. 어머님,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제가 며느리로서 지금까지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웬만하면 얼굴 붉히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셔도 참고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저를 부려먹으셨으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1,000만 원을 긁는 게 어디 있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한 번에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다달이 할부로 해줄 테니 이자까지 쳐서 매달 내 아들 통장에 다시 꽂아 넣거라. 뭐라고? 3%. 그 정도 이자면 될 거 같니? 예, 내 말 들었지? 1,000만 원 빌려줬으니 매달 3% 이자까지 쳐서 갚으란다. 은행 이자보다 싸게 친 거 같은데 내 아들이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생각이 깊다. 나 같았으면 이자 10%는 떼어갔을 거다. 다음 달부터 무조건 내 아들 돈 갚아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더 하려는데 시모는 할 말이 끝나셨는지 제 입장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시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엄마 옆에서 표정 관리 안 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억눌렀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가족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죠. 남보다 더한 사람들 같아 더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터라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며칠 뒤 퇴원을 하시게 될 엄마가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충격적이게도 시모와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회사에 출근할 시간인 남편이 거실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제 말을 끊으시면서 작은 방 문을 여셨어요. 내가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내 아들이 사돈이랑 함께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들어와 살기로 했다. 함께 지내는 게 좋은 점도 많으니까 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했던 말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렸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소? 장모님이랑 같은 집에 사는 거 싫다니까. 내가 대를 사이야? 왜 내가 퇴근하고 황금 같은 시간을 장모님 얼굴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건데. 무조건 당신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불편한 거 딱 질색이니까 장모님 그냥 숙박시설에 모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다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이랑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었는데 방금 한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런 곳에 모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랑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항상 희생만 하고 살아왔었는데 조금의 배려도 해주지 않으려는 당신한테 내가 뭘 더 기대하겠어? 그만 내 집에서 나가줘.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내 아들 돈 1,000만 원 카드로 긁었잖아. 그것부터가 문제인 건데 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거니? 그 돈 전부 다 줄 때까지 이 집에서 나갈 생각도 전혀 없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네가 내 아들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그 행동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들어왔다. 꼴에 집 하나 있다고 네가 지금 내 아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어디서 지금 집안의 가장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야? 시모와 남편의 어이없는 행동에 할 말을 잃어버린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아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봐야 시간만 뺏길 것 같아 집에서 뛰쳐 나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몇 년간은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살아왔었어요. 서로 부족한 게 정말 많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빠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엄마랑 상의 후 제 명의로 집을 장만해 주시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죠. 아빠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남편은 집 명의가 저로 되어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집안의 가장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며 남들은 남편 명의로 집이 되어 있는데 자기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내한테 잡혀 사는 줄 알고 있다고 집 명의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꺼냈었죠. 저는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집 문제로 시모가 저희 관계에 끼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불을 지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였고 남편과는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과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로 잡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남편과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 저 또한 점점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날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어떻게 하면 제가 상처를 받을지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처럼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대는 모습에 더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남해로 내려왔어요. 남해에 있는 병원에서도 충분히 통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엄마를 남해로 모실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텐데 그런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수술이 성공적이라 후유증이 없어서 일상생활하는데 무리만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았었죠. 그렇게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쉰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회사에 출근을 했는지 집에 없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시모가 안방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이제 오니? 왔으면 빨리 아침 차려야지. 왜 우두커니 서 있는 거니? 어제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 지금 손발이 다 떨린다. 오래간만에 실력 좀 발휘해봐라. 아직 안 나가셨네요? 저희 엄마 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도 이제 들어가세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어머님 챙겨드릴 만큼 여유는 없네요. 그래서 지금 아침을 차려주지 않겠다는 거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애미한테 밥 한 끼를 안 차려주니? 이래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아침부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라도 밥상 좀 내와 봐라. 그리고 오늘 달이 바뀌었으니까 내 아들한테 빌린 돈 서둘러 갚아라. 이제까지 쳐서 갚아야 되는 거 알지? 그리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가 튀어나가서 끝까지 말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 쭉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너도 서운한 거 있으면 이제 그만 풀고 다시 좋게 지내보도록 하자. 내가 살던 집은 지금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라 오늘 한두 명 정도 집을 보러 온다더라고.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집안에 물건들 좀 정리해서 가지고 올 거 빼고 다 처분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좀 가야 될 것 같다. 끝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네요. 왜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언제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낸 적이 있었나요? 환자인 저희 엄마도 집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머님이 왜 저희 집에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당장 지금 나가주세요.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냥 사시던 집에서 조용히 지내세요. 어쩜 그이랑 어머님 성격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괜히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여기에서 멈추시고 이제 그만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시모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달려들었지만 두 눈 뜨고 당할 제가 아니라서 머리채를 잡으시려는 시모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죠. 힘에 밀린 시모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셨는지 저를 노려만 보시고 더 이상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기세가 꺾이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길래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시모의 짐을 밖으로 빼내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분명 출근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이불을 덮고 고개만 내민 채 저를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했는지 상당히 놀란 눈치였죠. 그런데 제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발이 2개가 아닌 4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젖히자마자 맨몸인 남편과 얼굴을 파묻고 옆에 찰싹 붙어서 실오라기 하나 없는 상태로 이불 속에 숨어있던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저에게 죄송하다며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여자는 누구길래
내 집에서 둘이 왜 맨몸으로 숨어 있는 건데? 내가 오늘 집에 안 들어올 줄 알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당신이랑 한 침대에서 지낸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길래, 기억도 안 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더라고. 어제 엄마랑 술 한 잔 걸친 상태였거든. 그런데 엄마가 전화를 끊자마자, 잠시 뒤 누군가 문을 두드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한 여자가 서 있더라고. 엄마가 부른 거라고 하길래 일단 집에 들어오게 했는데 같이 술 한 잔 걸치면서 대화하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지?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나도 남자라고. 여자가 옆에 붙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 내가 미안해. 이건 정말 술김에 실수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네가 왜 미안해하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건 전부 다 며느리 너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 어떻게 부부가 한 침대에서 같이 지내지 않고 각방을 쓸 수가 있니? 그러니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지. 내 아들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 이런 삶을 살고 싶었겠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까 엄마인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 그래서 내가 기분 좀 풀라고 여자 좀 부른 게 잘못된 거니? 며느리 역할 잘하고 아내 역할 잘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 사람이 이쁜 짓을 해야 각방을 쓰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이 이런 일을 저지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이건 바람이 아니잖아. 내 아들은 엄연히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 오늘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자.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세요? 저희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다른 여자랑 한 입을 덮고 있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어떻게 이걸 바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주지 않았으니까 바람이 아닌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쪽도 더 험한 걸 보기 전에 서둘러 옷 챙겨 입고 나가보세요. 당신, 나랑 오늘 진지하게 대화 좀 하자. 가긴 어딜 가. 눈앞에서 외도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냥 가려고? 모든 걸 증거물로 남겨놔야 나중에 법정에서 내가 유리해지지 않겠어?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할 말 없고 오늘 이혼할 생각으로 온 거니까 이대로 곧장 법원에 가면 될 것 같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딸을 맡길 수 없으니 키우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이거 너한테 빌린 1,000,000원이야. 더러워서 이자까지 전부 다 쳐서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혼 위자료랑 바람 피우고 정신적 충격으로 준 부분에 대해 법적인 보상을 해줘야 할 거야. 내가 그동안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랑 함께 살아왔었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그쪽도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들어왔으니까 법적인 소송은 면하지 못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즐길 거 다 즐겼으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지.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다니까. 저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일을 하겠어요. 저도 자식이 있는 엄마라고요. 돈이 필요해서 유부남인 거 알고도 그런 거니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대신 제가 어제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분들이 어제 술 먹으면서 한 말들이었는데요.
상간녀는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줬어요. 남편과 시모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면서 상간녀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하길래 저는 상간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녹음기를 켠 뒤 상간녀의 말을 듣는 순간 왜 시모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지 알게 되었고 남편이 또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모두 다 듣게 되었죠. 시모는 전에 살던 집에 보증금을 전부 빼서 남편을 꼬셔 금 투자를 같이 하자고 끌어들였고 투자 금액의 10배를 돌려준다는 말에 혹해서 남편은 자기가 끌어들일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동원해 시모와 함께 금 투자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사기였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뉴스까지 터지게 되자 시모와 남편은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일이라 사기를 친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상황이 되어버려 오갈 데 없는 시모는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되었던 거고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던 통장의 돈과 대출에 대해 숨기고 있던 거였죠. 상간녀에게 이 사실을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니 정말 금투자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사기를 쳐서 피해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법에 혹해서는 시모와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간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남편이 위장 사고로 저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계획까지 했었다면서 이 일이 끝나면 자기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는 소름 돋는 말까지 꺼냈던 거였어요. 상간녀는 당장 돈이 없고 술도 마신 상태라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었었는데 아침에도 전날에 했던 얘기를 꺼냈다며 자기가 증인까지 서줄 수 있다고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너무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전부 경찰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렇게 조사를 받긴 했지만 남편은 말뿐이었을 뿐 어떠한 계획도 한 적이 없었다며 한순간에 많은 돈을 잃어버려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해 아무 말이나 튀어나왔다고 설명을 했지만 저는 단 하루라도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시모를 한 대 엮어 싹 알거지로 쫓아내었고 제가 살던 집은 처분하고 딸과 함께 남해로 내려와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오갈 데가 없다면서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텼지만 저를 위협했던 발언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저는 친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혼 절차 밟은 지 한 달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막대한 빚과 알거지가 된 남편과 시모에게 아직까지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시기이긴 한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저희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돈은 둘째치고 2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저를 노렸다는 충격에 지금도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불안한 상황입니다. 숙려 기간이 아직까지 2달이나 남았지만 그 전에 찾아와 다시 합치자고 난리 칠까봐 걱정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이제는 제발 편히 좀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